의원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편안치 않은 일주일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뭐 불편하기는 허앵커나 저나 마찬가지지요. 예, 제가 이제 12월 그때 이제 3일날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4일에도 잠깐 전화로 연결 드렸는데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12월 4일,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밤에 10시 한 27분경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6시간, 대략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는데 그 대통령,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좀 보시는지 그게 좀 먼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아니고 이 헌법체제 아래서 누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 66조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는데 헌법 수호 책임을 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죠. 21대 국회 말에 취임했으니까 21대 국회 말 그리고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 그 이후에 이 국회 상황이 그 국회 운영이 이재명 강경파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이 장악돼 가지고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가. 그 더 좁혀서 말하면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걸 방해 위한 이른바 이재명 방탄국회로 완전히 전락시켜 가지고 과반수 의석 174명을 일부 친문재인계가 부분적으로 섞여 있다 하지만은 그는 완전히 방탄 전사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국회를 국회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위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사이에 이미 3명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했는데 다 기각됐죠. 이상민 행정안전위원장 그 다음에 수사라인 수원지검 이재명 수사라인에 있었던 이정섭 차장검사 등은 이미 탄핵 사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됐는데 지금 14명을 탄핵 발의 준비 중에 있는데 12월 3일 계엄 선포한 다음 날 그 와중에도 4명을 탄핵 결의를 했어요.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이재명 수사라인에 있는 검사 2 그리고 감사원장 4명까지 탄핵했고 기왕에 방송통신위원장도 첫째, 둘째 탄핵 기도하다가 사임시키고 그 세 번째는 취임한 지 이틀 만에 24시간 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결의를 해가지고 지금 방통위원회가 1년째 직무 공백 상태. 이번에 감사원장까지 탄핵했, 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 이건 국가 사정의 중추기관을 완전히 이게 중단을 시키고 있다.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근데 이게 헌법에 적합성이 있는 탄핵 발의고 탄핵 결의일 것 같으면 그건 괜찮은데 전혀 헌법에 적합성이 없어. 첫째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될 게 명백하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그 직무상 행위가 탄핵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사유가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기각된 것도 봤고 중앙지검장을 탄핵 결의를 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이 가방백 사건과 도이치뱅크스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네가 왜 불기소 처분하냐? 너는 불법하다 이러는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싸우는 고발인들의 단계가 있어. 항고 절차도 있고 재정신청 절차 같은 것도 남아있는데 이런 절차 다 무시해버리고 너는 무조건 죄가 되는 걸 죄가 안 된다. 이래가 탄핵을 걸어가지고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174명의 민주당의 이 돌격대는 이게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벌리고 있는 이런 방탄국회는 국회의 본연의 정의, 본연의 책임과 의무에 따르는 국회로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표자 회의야. 이재명 대리인 회의가 아니에요. 국민 대표자 회의로서
국민이 헌법 41조에 의해서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서 뽑혀진 국민 대표자로서 뽑혀가지고 헌법 46조에 국민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해놓는다 하는 이 자율권이 명백히 헌법에 명령되고 있는데 이 국회의 자율권 의원들의 자율권까지 완전히 말살해가지고 국회를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 국회가 벌리고 있는 이것은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곁들여 탄핵을 무기로 해가 주요 사정기관의 기능까지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란죄는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이 물리적 폭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투표 행위, 그 다음에 가결 행위, 탄핵안 발의 행위, 탄핵안 결의 행위 이런 무형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국회 기능 그리고 탄핵 대상인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러면 이거야말로 딱 전형적인 정서적 내란죄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이재명 일파 이 행위는 헌법 8조의 정당 조항을 정면으로 완벽하게 위반했다고 봅니다. 헌법 8조 어찌 되어 있느냐?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국민의 정치 이사를 받아들일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 이게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졸개화해버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 정치 이사에 따르는 그러한 투표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내란 행위지만 헌법 8조에 견주어 본다면 이 이재명의 현재의 이 민주당은 해산해야 돼요. 딱 해산 사유에 정면으로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헌법 8조 위반. 이 8조에 걸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게 이석기 일파의 극좌적 행동과 강령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적색 집단으로 헌법상 존재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탄핵 해산 제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적색도 가미됐지만은 백색 이재명의 방탄을 겨냥해가지고 국회를 헌법 8조에 위반되는 정당 활동을 통해서 이게 해산 사유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책임제인데 일본이나 서독, 영국과 같은 이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나라에 같으면 벌써 해산이 되고 그리고 물론 정권도 그 해산과 더불어 총선거에서 심판, 신임을 받는 절차를 받는데 해산돼도 벌써 해산이 돼요. 이게 국회는 임기가 4년 보장되어 있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고 오직 이 국회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헌법 8조의 정당 해산 제소권인데 윤 대통령은 이 행사를 머뭇거리고 있었다. 저는 그 앵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해봤어요. 적어도 22대 국회 들어간 이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여기저기 유튜브 공개적으로 8조에 명백히 해당된다. 대통령 머뭇거리지 마라. 이런데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대통령의 최대 약점 고리가 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이게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머뭇거리다가 보니까 이 8조에 의한 정당 해산 제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대통령이 이 국회는 도저히 국민이 감내하는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헌법 8조를 발동하기도 조금 미달한 것 같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설명을 주셨는데요. 예.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아, 구속됐습니까? 예, 예. 이번에 이제 어제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구속이 됐는데요. 이번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지금 쟁점이 있는데, 첫째는 계엄법 발동이 헌법의 요건을 갖췄느냐 이 문제하고, 둘째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란죄 이게 요건에 해당하느냐 적용되느냐, 이렇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단계에서는 대통령의 12월 3일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이 단계에서 저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 대통령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1.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권을 발동했느냐? 아니다. 그 배경에는 국회에 오히려 정서적 내란 난동 행위가 있다. 하는 게 깔려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한번 내란에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적 집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 그런 1차로 고의가 없다. 정서적으로는 야당이 오히려 정서적 내란을 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견제로 비상계엄권을 발동한 것이니까 내란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 목적, 고의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발동 과정, 그리고 즉각 2시간도 안 돼서 국회 해제 결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걸 내란죄로 몰라 그러면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뭐 군대를 막 동원해가 그렇게 했다고 모르겠으나 즉각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런 점에 있어서 사법적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통치권 행사에 고의도 없고, 또 국회가 정서적으로 내란 상태에 몰아져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기대해야 되겠는데, 저는 내란죄가 성립 안 한다고 보면, 따라서 그것만을 고리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 중에 그 부분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게 오늘 아침 현재 저의 결론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란죄는 헌재에 갔을 경우에 탄핵 사유로 될 수 없다.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내란죄 요건에 이게 폭동이 사실은 폭동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국헌을 문란으로 하는 폭동이다. 이게 내란죄 성립의 주요한 요소인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그게 폭동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두 길에서 이 문제가 최종으로 판단될 것인데, 만일 이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지고 가령 탄핵이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라는 그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죄가 되느냐 판단할 것이고, 나머지 가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다 하니까 이 수사선상에서 이게 또 사법부 판단 두 갈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할 일이고, 현재의 국내외 여러 판례를 제가 종합해 보면 현재 제 결론은 이건 대통령 통치권의 행사지 내란 목적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예. 지난 7일 날 정기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회계 문제가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일정이 정기가 끝났습니다. 임시국회를 또 이제 민주당이 소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14일에 탄핵 소추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탄핵 소추가 부결될 경우에 다시 임시국회를 계속 소집해서 일종의 쪼개기 임시국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선언을 한 셈인데 이런 쪼개기 임시국회 자체가 오히려 국회의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회의 의회 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형사소송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죠. 같은 범죄 사실로 두 번 체포되거나 두 번 판결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는데 국회와 헌법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기 내에 부결되면 다음 회기에 올라가 같은 사안을 다시 의결하는 이른바 허앵카가 말한 이런 이제 임시국회를 계속 소집해서 쪼개기 국회에서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하겠다. 48년 8.15 정부 수립 이후 78년 동안의 우리 의회 역사상 참 이거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이게 정도껏 해야 되겠지요. 정도껏. 물론 대통령과 국힘당이 반복해서 하는 저 반의회적 행위를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물론 이쪽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의회주의를 원칙을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든 것은 지나치면 안 된다. 지나치면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뭐 이번에 두 번째 올리게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네 번째 지금 올린다고 예고돼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겠지요. 네 번째지요. 그러니까 네. 저는 우선 이 부분 대통령 탄핵안은 뭐 두 번째 올린다 그러니까 뭐 이미 그렇다 치고 김건희 여사 건 네 번째 올리는 거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경고적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본인과 그 가족들 부인도 뭐 여러 수사선상에 오르고 하는 이런 감정이 내재해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그 자신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6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륜적 비도덕적 비난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탄핵은 특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악랄한 최재형 목사로부터 몰래 카메라가 찍히는 가운데 무슨 가방인지 뭔지를 수수했다 하는 거 하고 둘째는 도이치뱅크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두 개 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안 돼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 절차도 남아있고 하는 이런 사안인데 죄가 안 된다. 사법적 판단으로 죄가 안 된다.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심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불을 질렀는가 하면 대통령 부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영부인 시절부터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다. 참 민망한 얘기지만은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밉살스럽게 본다 하는 그것을 노려가지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일을 특검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특검 한 번 하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따른 국력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신상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당신들 얼마든지 공격해라. 그 약한 고리 아니냐? 얼마나 만만하냐? 그러나 죄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특검을 걸 수는 없지 않느냐? 특검. 우리가 법치국가 아니냐? 그게 명백한데도 계속 특검 이러면 민주당이 노리는 이득은 있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계속 윤석열 부부의 도덕성의 흠집을 계속 내는 요소가 될지 모르지만은, 자, 이게 지나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글쎄, 이번에 뭐 국민의힘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도 이번에 그것이 제2결에서 부결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이재명 변호사 동지, 모든 일이 지나치면 아니 된다. 지나치면 아무리 믿고 괘씸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찌르면 당신에게 덕이 올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나도 이 부분은 할 말이 많다. 내가 공개적으로도 김 여사 처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엘리노아 여사를 닮아라. 클레멘타인 여사를 닮아라. 유경수 여사를 닮아라. 많이 해왔다. 나도 그에 대한 내 평가가 있다. 아마 다 짐작하실 것이다. 그러나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죄가 안 된다면 이걸 또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특검을 해서 오락가락 망신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아니 된다. 이런 그 동영상이 있어요. 고양이가 쥐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쥐가 마지막 단계에서 도저히 물러설 데가 없으면 딱 고양이를 바라보고 양발을 꼬치들고 노래 보니까 고양이가 뒤로 주섬주섬 물러서는 그런 동영상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 심하면 안 된다. 심하면 하는 걸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재명 변호사님에게. 네. 지금 이제 비상계엄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뭐 수습 방안, 전국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또 포괄적으로는 보수 우파 진영이 이 난국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향으로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 108명의 의원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물밑에서 국민의 원망, 국민이 그대들을 탓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결과적으로 하는 이런 원성이 많이 쌓여가고 있다 하는 걸 우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그 나아갈 길과 방향의 목표는 2년 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득표한 49.6%. 이 49.6%는 자유수호 우파의 입장에서 자유수호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1번을 차마 어떻게 찍겠느냐 해서 2번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49.6%가 어떤 경우라도 흩어지면 안 돼요. 그동안 실수와 실책이 있었다. 그러면 실수와 실책의 주체들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이 어떻게 반성해야 되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49.6%를 꽁꽁 묶어놔야 돼. 49.6%가 꽁꽁 묶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든지 간에 이재명이가 노리는 것처럼 조기에 있어서 이재명이가 당선된다.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입니다. 그 길을 막는 게 그거를 막자가 아니고 기왕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상상해봐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꽃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 된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재명 본인은 이른바 대표적 386 세대에도 끼어 있지 않아요. 학생운동고 출신도 아닙니다.
64년생으로. 그리고 그가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그 배경의 세력에는 통진당 등 극좌 세력과 이른바 종북, 친북 세력,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력이 거의 등 뒤를 밀었고, 만일 그가 대통령 된다면 그는 그를 밀었고 그가 신세를 졌던 그 세력의 소나기에 장악돼 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베네수엘라를 망쳐먹은 차베스 대통령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퍼주기가 최고다. 그리고 뭐 예산, 그리고 세금, 기업 통제 등에 있어서 완전히 극자적 방향으로 이행하는 그런 정책을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미 동맹도 부서져 버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표류하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이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바라다보고 108명의 국민의힘당을 바라보고 지금 통탄 통한의 소리를 부르짖고 있다 하는 걸 그대들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 시간에 11월 30일이 토요일이었고 12월 3일이 화요일이었는데 11월 30일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4차 장외 집회가 있었는데, 이게 1, 2차로 갈수록 모이는 인원이 남대문 광장과 광화문 광장이 자꾸 줄어드니까 11월 30일 집회는 미리 예고를 하기를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인 푸른 옷들을 입고 오지 말라. 이래가지고 이 푸른 옷을 모두 안 입고, 이재명 본인은 그날 연설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방탄에 효과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제 고등법원 판결도 곧 따라오고 이러니까 이게 쪼그라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다. 그러다가 3일 뒤에 이게 비상계엄 파동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칼자루를 거꾸로 쥐게 됐. 이재명이 칼자루를 쥐어 팔끝을 이제 이쪽을 향하게 됐. 그러니까 윤석열을 유리창 안에 가동을 해놓고 영 칼로 찌르듯이, 방망이로 찌르듯이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야 그냥 기고만장하고 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담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제 이런 통탄이니까 윤 대통령은 첫째, 일생일대의 자기 반성, 2년 반 동안에 내가 뭐를 잘못했냐. 소통 잘못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부인은 어떤 실수가 있어서 이런 아주 적대적 감정의 선상에까지 올랐냐. 부인도 반성을 해야지요. 이런 일대 하늘과 땅을 울리는 반성 끝에, 그리고 대통령이 무언가를 결단할 걸 보여라.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 의원들은 이 판에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건 저 상대방은 국회의원의 집단이 아니다 이거요. 이재명 방탄 돌격대다 이거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 유력한 의원들 이 지역구 사무실에는 막 몰려가고 탄핵 찬성하라 그러고 문자 폭탄을 퍼뜨리고, 이게 이 집단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지금 현행범으로 행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나라에 뭐 검찰이 있고 경찰에 무슨 국수원이 있고 그리고 뭐 공수처가 있는데 아무 데서도 이걸 수사하려고 달려들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돼 버렸느냐. 그러니까 이럴수록 그대들이 똘 뭉쳐야 된다. 왜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국회로 인정 안 하고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도 파괴하고 정서적 내란죄를 범하는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결하느냐. 꽁꽁 묶어야지요. 그래서
공자가 한 말로 자주 인용되는 말 중에 군자, 선비는 화이부동하라. 동이불화하지 않으면 불화하면 안 된다. 화이부동. 뿌리와 근거가 각각 달라도 그 원칙이 같은 방향이면 반드시 화합해야 된다. 그리고 뿌리와 근거가 같은데도 자기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불화하고 싸운다. 같은데 불화하고 있다. 달라도 화합한다. 이 말을 명심해야 된다. 근데 뭐 원내대표 뽑는 것 둘러싸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람이 모이는 곳이가 말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은 정한 원칙에 있어서 단일 대우로 나아가지고 목표 49.6%를 지킨다. 그게 나를 희생한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민망한 얘기를 해야 되겠어. 108명에게. 국회의원 여러 번 했다. 의미 없습니다. 한 번 했다. 의미 있습니다. 반개월, 6개월밖에 안 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가 당신이 국회의원 할 때 어떤 흔적을 남겼냐. 이게 중요하지. 여러 번 했다. 짧게 했다.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참에 국민 대표자 회의의 이원으로 반헌법적 집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맞서느냐. 그러다가 내 국회의원직이 중단될지도 모른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지도 않고 그냥 대세에 따라가고 싸움질에 몰두하고 그러면 세비 받아먹는 기계에 불과하지요. 공무원이지. 그렇게 되면 공무원. 선출직 국민대표자 회의가 아니지요. 세비 먹는 공무원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대들이 그런 지탄을 받을지도 모른다. 왜 그러냐면 헌정 이래에 가장 최악의 야당을 맞았다. 여기에 가장 최고의 여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그대들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의원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또 직격 인터뷰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